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 시간은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요. 경제전,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입니다.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좀 네. 피곤해 보이는데요? 예, 야근해갖고 밤샘하고 나왔습니다. 차려 밤샘하고 지금 왔어요? 네. 사회부에서 야근하고. 예. 아이, 예, 좀 힘을 좀 빼고 부드럽게 갑시다. 오늘은 요소수 문제부터 좀 봐야겠는데 예. 그래도 정부가 한 석 달치 정도는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요소수 문제가 불거진 뒤에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회의가 끝난 뒤에 2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 텐데요. 이 국내 기업이 중국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 반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이 정도면 대략 요소수 56,000톤 분량이니까 대략 한 2-3개월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호주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있고요.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이 조금 있고 군부대 예비 물량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물량을 포함하면은 대략 한 3개월치 이상은 확보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예. 오늘 오전에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요. 연말까지 승용차 한 대당 요소수 1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또 요소수의 생산 기업은 일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서 요소수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좀 금지시키는 대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급한 불을 껐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건 예. 뭐 앞으로 이게 사실은 중국으로 거의 다 사실 이 맞습니다. 수입선이 예. 이렇게 획일화돼 있기 때문에 이 요소수 문제는 보면은 올해 들어서 한 97%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건 물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네요, 그냥. 네,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대책들은 단기 대책이지 중장기적이거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미 한 10년 전에 가격 경쟁에 밀리면서 사실상 소멸한 상태고요. 예. 요소수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많았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요자가 소변 요자 아니에요, 원래. 예. 그래요? 예. 그것도 몰랐습니다. 예. 예. 이 특정 제품이 없으면 차량 자체가 멈추는 제품을 예.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예. 2015년에 유로6 규제를 도입한 건 좋았지만 이 대응책은 부족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능력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국에서 수출 전 검사 품목에 요소를 넣겠다고 한 게 지난달 11일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적용한 게 15일이에요. 그런데 중국 현지 공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국내에 전달한 게 지난달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검사 의무화를 예고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를 파악하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린 겁니다. 네, 파악하는데 열흘 걸렸고. 그렇죠. 예. 이런 우려가 전달된 뒤에도 상황 파악에 나서긴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처에 나선 게 이달 초입니다. 또 한 1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네. 지난달 29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게 급한 불 끈 것인지도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번에 들여오는 요소는 이미 국내 기업이 계약한 물량이고요. 네. 세관에 묶여있던 걸 들여오는 것뿐입니다.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는 그대로고요. 다른 수입선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좀 심하게는 정부가 2달짜리 대책으로 대선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정부에 이어서 청와대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문제는 이 수업료를 화물차 운전기사 같은 실수요자가 치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치열한 무역전쟁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태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수업료를 정부가 치르지 않고 차를 모는 경유차를 모는 운전기사들이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시장 좀 가보죠. 그동안에 그 저가 아파트가 예. 투기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 나왔네요. 뭐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요. 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 그리고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예.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를 산 법인이나 외지인입니다. 네. 자금 조달이나 거래 가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는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급증한 법인의 그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 조사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예. 근데 이거 늑장 대응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사실 작년부터 좀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예. 지난해 70 대책과 관련된 건데요. 당시에 부동산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로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빠졌어요. 따라서 당시부터는 이 풍선 효과가 좀 심하게 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오는데요. 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 가운데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가 32.7%였고요. 아, 그렇게 많았어요. 네네. 예. 법인은 8.7%였습니다. 예. 이 법인은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올해 4월에 한 5%였는데 8월에는 22%까지 폭등했어요. 예.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풍선 효과가 70 대책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네. 규제 지역을 강화하면 옆 동네가 오르는 일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예. 결국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가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된 거는 예상됐던 부작용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조사를 벌이는 것도 너무 지나친 늑장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예. 너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정책 기조는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최근 대선 국면에서 이 국가 재정이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 보고서인데요. 예. IMF는 5년 뒤에 그러니까 2026년이죠. 한국의 일반 정부의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올해 말 기준으로 한 51.3%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상승폭이 선진국으로 분류된 35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편입니다. 예. 같은 기간에 35개 선진국의 이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10%포인트대로 크게 오르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 중에선 유일합니다. 예. 다른 나라가 재정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와중에 우리는 오히려 그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일단 올해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51.3%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35개 나라 가운데 2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지금으로선 건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안심해서 안 됩니다. 예. 규모 자체보다는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고요. 속도가 빠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을 너무 여유롭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고령화가 너무 빠르니까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네. 세금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재정을 조금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짚어주실 네. 게 잠재 성장률이 OECD 최하위권이다. 떨어질 네네. 위기다. 예. 이것도 비슷한 날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이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니까 예. 부작용 없이 달성하는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2030년에서 2060년 사이에 예. 0.8%로 추정이 됐습니다. 예. OECD 평균 1.1%보다 낮고요.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 예. 이게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의문이고요.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내용을 봐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의 조태영 기자였습니다.